자, 이제 드디어 파트 2, 저 자신에 대한 질문들로 넘어가 볼게요. MBTI 궁금합니다. 남편님도요. 가능하면 서울대 졸업하신 분들의 MBTI도 알려주세요. 제 MBTI는 ESFJ예요. S랑 J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F는 점점 요즘 T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남편은 ENFP, NFP입니다. 서울대생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 본 적도 없고 물론 너무나 다양해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주변을 보니까 로펌이나 금융업계 남자분들은 유의미한 비율로 ESTJ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잘 쌓아가시기 좋은 MBTI인가 봐요. IQ 궁금합니다. 딱히 재어본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중학교 때인가 무슨 직업 적성 검사 같은 걸 하는데 추리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다 중상, 상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딱 하나의 분야가 중하가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전개도 같은 거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이 어디로 갈까? 또 접으면 어떤 면에 어떤 모양이 있을까? 이런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에 관한 건데 제가 정말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엄청난 길치에다가 운전도 처음에 정말 못했거든요. 차선 끼어들 때 옆에 차가 얼마나 멀리서 오고 있는 건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언어는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고 반면 수학은 잘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와, 예전 사법고시 수석이라고 뉴스에 나오셨을 때부터 너무 대단한 질문을 계속 관심 가졌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존경심도 들고 그래요. 지원님 어렸을 때 모습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정도 똑똑했다, 속번 자랑 부탁드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우선 안타깝게도 제가 사실 수석은 아니었고요. 최연소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반응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머리가 그다지 특출난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항상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조기 입학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한 살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자신감 뿜뿜한 편도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약간 주눅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는 그럭저럭 잘 지냈고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거 소소하게 한두 번 해본 정도? 지금처럼 E도 아니었던 것 같고 막 인기쟁이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더 슬프게는 제가 사실 학창 시절은 그냥 공부만 했어서 별로 추억이 없어요. 무채색에 가까웠던 것 같고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간 이후로부터 제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한 추억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주셨어요. 이 질문은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제 심리, 근저에 깔린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많이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1순위 가치관은 지금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결혼을 일찍 하고 아이도 2명이나 낳았던 거긴 하고 사실은 셋째를 낳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반면 커리어에 대해서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40대도 그렇고 로펌 다닐 때도 그렇고 크게 제가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때는 가정주부의 꿈까지 꿨을 정도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에서야 재미있는 공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더 오히려 요즘은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과는 달리 제가 제 꿈,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주체적인 결정을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통역사로서 활동을 하든 아니면 변호사로 돌아가든 이제는 좀 더 커리어에도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가며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유튜브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가장 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우선 제 성격만 놓고 보면 솔직히 유튜브랑 나름 잘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제 얘기하는 걸 좋아했었고 남에게 나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랑 유튜브가 잘 맞는다고 모두가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본 짤 중에 직장인 2대 허언이라는 짤을 봤는데 모든 직장인이 회사 그리고 유튜브 한다 이 두 가지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 유튜브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최연소 이런 할 말도 있고 또 어릴 때 결혼해서 애도 낳고 로펌 다니고 폴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유튜브 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정말 막연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하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큰 도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통대에 합격하고 나서 1년간 통대 휴학하고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정말 깊이 고민하던 와중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더라도 이렇게 좋은 직장을 퇴사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 용기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를 한 마당에 요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계속 유튜브를 한다는 게 저도 약간은 유인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뭔가 게임 캐릭터 키우듯이 이것도 제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성과이자 성취로서 의미를 두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되어가고 이렇게 유튜버가 되어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가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됐고 자극이 됐고 너무 좋다라고 말해주시는 게 정말 큰 동력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점은 댓글로 가장 잘 알 수 있지만 꼭 댓글을 남기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제 영상에서 어떤 좋은 가치를 발견하셨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긴 하지만 그분들을 제가 직접 아는 것도 아니고 반면 제 삶은 하루하루 너무 정신없고 다른 할 일들도 많아서 이 유튜브에 대한 동기라는 부분은 저도 앞으로 계속 유튜브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립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에 대한 교육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든 원하는 거 해라는 주의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특정한 진로나 방향에 대해서 강권을 받아서 그런지 그와 반대로 저희 아이들은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을 찾아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 이외의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주변에서 다들 너 막상 그래놓고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반에서 하위권에서 집에 오면 속 터져서 그날로 바로 학원 등록하게 될걸?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저의 마음은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아관에 대해서 좀 TMI를 드리자면 진아영 교수님이라고 미국 존스 홉킨스대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육아관을 제가 정말 맹신, 신봉하는 편이거든요. 그분에 의하면 아이라는 존재는 내재적으로 모든 잠재력을 타고나고 그걸 부모가 나서서 인도하고 발전시켜준다기보다는 부모는 자식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남편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만약에 두 아드님께서 엄마 아빠처럼 변호사가 되겠다 선언하면 말리실 거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정말 변호사가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말릴 이유는 전혀 없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돌잔치 때 둘째가 실제로 법봉을 잡았어요.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만약에 변호사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도 상관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도 당연히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가 워낙 방임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남편이 조금 더 그래도 조금은 제약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프로게이머가 하고 싶다라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할 것 같은데 남편은 본인이 어릴 때 게임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그건 막아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한 10개 정도 해주신 것 같은데 로펌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 다니면 유학도 보내주고 파트너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땠는지. 네, 실제로 저는 연차상 파트너가 맞았고요. 저희 펌에서는 시니어라고 불렀습니다. 연차상 시니어이기는 하고 유학을 가려면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굳이 해외에 나가면 고생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 국내에서 연수하는 걸로 대체를 했고 그 기간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통대 입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VJ 특공 내에서 판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판사로 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또 변호사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신 건지 검찰이나 대기업 법무팀 등 다른 직군으로도 이직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판사가 되고 싶다고 제가 12년 전 VJ 특공대에서 얘기했던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을 덜컥 붙어버린 아이가 인터뷰 요청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나한테 판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마치 나의 것이냐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법조 경력은 이미 몇 년 전에 채워서 자격 요건은 되고요. 또 주변에 몇몇 특히 여자 법조인들이 법관으로서의 길을 많이 걷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법관이라는 직업이 특별히 저의 성향에 맞거나 메리트가 있거나 제가 자신이 있거나 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라는 게 사실 정말 중차대한 직업이거든요. 기록만 보고 누가 맞는지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내가 내린 결정이 그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를 지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사건도 아닌데 기록만 보고 그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신이 없고 부담스럽더라고요. 대기업 사내변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사내변은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꿈을 좇아서 간다기보다는 좀 워라밸을 찾아서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보상을 포기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원했더라면 갔을 수는 있겠지만 딱히 여태까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총괄학을 졸업하고 로펌 경력을 살려서 법과 관련된 쪽으로 진로를 잡으실 건지 아니면 완전히 법을 손 뗄 것인지 여쭈셨는데 제가 법조인의 길에 회의감이 있었던 거지 이 법률적인 영역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의 경력을 살려서 관련 분야의 통역을 잘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로펌 변호사나 법조인의 길로 돌아가실 생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변호사로 돌아갈 생각이 없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싶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은 통역을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정말 통번역사로서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또 그 직업에 관한 다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겪어봤는데 그냥 변호사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 길로 돌아가는 게 더 자연스러운 수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기보다는 제가 원해서 온 길이니만큼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큽니다.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딱히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게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도 하고 결국은 제가 그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막상 저에게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서요. 다만 굳이 따지자면 주변에 아는 법조인들이 많으니까 필요시 제가 직접 도움을 구하거나 소개시켜줄 사람이 많다는 건 분명 장점인 것 같고요. 또 통역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지식은 당연히 시너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막연하게나마 어쨌든 법의 전반적인 틀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예기치 못한 법률적인 분쟁에 부닥쳤을 때 크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질문이 2가지 남았네요. 과거 SES 모닝와이드에서 아버님께서 사법시험 성적이 5등 정도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사시 등수 그리고 연수원 최종 등수가 궁금합니다. 사법시험 최종 5등이 맞고요. 연수원 졸업 때는 상위 10% 정도 했습니다. 부부싸움이나 갈등이 생기면 두 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갈등 해결법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굳이 따지자면 예전에는 제가 제 감정 조절도 좀 더 못했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남편한테 고지고대로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제발 오빠가 좀 양보해주고 참아줘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고 그러면 남편도 제가 하도 울고 괴로워하니까 마지못해 그 요구를 수용해주는 식으로 갈등을 덮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니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고 요즘은 제가 스스로 좀 더 감정을 조절하고 남편한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걸로 싸우면 내 의견이 맞다.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한 거다. 라는 점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던 나머지 끝까지 그 점을 설득하면서 몇 시간이고 울며 불며 싸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맞고 누가 잘못됐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를 최근에서야 좀 깨달아서 요즘은 발전적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잘잘못을 가리지 예전처럼 끝까지 누가 잘못했냐를 가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은 감정 조절도 그렇고 이러한 잘잘못 가리기를 내려놓는 것도 그렇고 다 잘 안 되고 이건 평생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분이 하신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살아오면서 열등감이나 질투심, 부러움 이런 감정들을 겪으셨는지 겪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살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쭈셨습니다. 열등감, 질투심, 부러움 이런 것들은 모두 큰 틀에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겪을 확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은 유년 시절에 형성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돌이켜보면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교육을 크게 받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의 자녀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함양해 줄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어릴 때부터 자존감 높게 하도록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자존감이 분명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을 계속하면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고 거기서 보람도 얻고 배움도 얻어가면서 차츰차츰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서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이후로는 뭐든 제가 하고 싶은 선택이면 다 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면 뭐든 해낼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점차 쌓이면서 지금은 예전보다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성장하려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아가시다 보면 자존감이 점차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아토피야 사실 물리적인 고통이니까 차치하고요. 그 외에는 제 부정적인 감정을 제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저에게 큰 힘듦으로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험 기간 중에는 불안한 감정이었을 거고 또 그 밖에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 일이나 상대방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거기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분노를 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상담받으면서 많이 좋아졌고 지금도 계속 감정을 통제하고 스스로 다스리는 연습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부욕이 센 편이신가요? 변호사는 직장의 승패가 갈리는 싸움을 끝없이 이어가야 하는 직업인데 해소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승부욕은 조금 애매한데 제가 성취욕 자체는 굉장히 강한 편이긴 한데 승부욕은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일에서는 승부욕이 강하고 크게 관심 없는 일은 패배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재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어떤 일을 오래 할수록 내가 봐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될수록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그 사건에 대한 애착이 점점 커지고 그만큼 패소했을 때 타격도 커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돌이켜봐도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건을 패소해서 정말 하루 종일 우울했던 경험들이 몇 개 기억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극복되지 이것 때문에 막 장기간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까지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일이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일이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감정이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며칠만 지나면 당장 그 패소 자체에서 오는 우울감보다는 이 패소를 하면 항소이유서 쓰거나 항소 실익을 검토하거나 상고이유서 쓰거나 그런 절차들이 있고 저희도 고객한테 좀 미안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계속 봐야 할 사람과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 성격 자체가 최측근, 즉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살면서 이렇다 할 분쟁이 생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물론 회사나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을 일 정도는 있었지만 가족이거나 남편 이런 일이 아닌 이상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대학부터 지금까지 공부나 무언가를 이루거나 가고자 하는 방향이 흔들리거나 주위의 여러 유혹들을 어떻게 떨쳐내는지 또는 목표를 끊임없이 설정하고 절제된 방향으로만 가시는지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방향이 흔들릴 일은 별로 없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애초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이 나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먹으면 쉽사리 거기서 흔들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성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연히 하게 된 운동인 폴댄스를 지금 제가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하나에 크게 질려하지 않는 성향이라서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유혹들을 어떻게 떨쳐내는지 여쭈셨는데 사실 유혹을 떨쳐내는 거는 제 인생의 전반에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수험 생활에 한정해서 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하겠다는 일념 하에 유혹을 떨쳐내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 수는 있지만 수험 기간 이외에는 제 인생 전반에 있어서 유혹을 떨쳐낸다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일을 다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저의 꿈입니다. 또 목표를 끊임없이 설정하고 절제된 방향으로만 가시냐고 했는데 이 절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지금 제 삶에 있어서 제가 특별히 어떤 부분을 절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나름대로 제가 원해서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다른 목표를 위해서 현재 절제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의 삶의 모토 자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는 거기 때문에 수험 기간 같은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는 일시적으로 뭔가를 절제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떨쳐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전반에 있어서는 제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소통하는 창구 같은 것을 만들어주실 의향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이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아무래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좀 여러 되어야지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진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 구독자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몇 년이 있으면 30이 임박한 와중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걸 하고 나면 30이 훌쩍 넘을 텐데 30이 지나면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Q&A보다는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할 것 같고요. 또 사회적으로 저보다 많은 걸 이룬 사람 앞에서 항상 위축되고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할까요? 라고 여쭈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존감과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 어딜 가더라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널려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의 인생이 항상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경험과 가치를 쌓아나가면서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어떤 사람이 이룬 것이 너무 부럽고 그 부분이 내가 이루고 싶은 영역이라면 나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만큼 성취를 하면 되는 것이고 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이루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큰 관련이 없고 내가 관심이 없는 영역이라면 그냥 저 사람 멋지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존감을 높인다는 게 말처럼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이에요. 다른 진로 상담인데요. 근데 통역학과를 준비하다가 입시가 길어져서 일단 실무 경험부터 쌓고자 로펌에서 실효자 번역 중인데 다시 토대를 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번역, 통역 중 어디를 지원해야 할까 등등 여쭈셨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답변하기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통번역 업계에 대해서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질 만큼 오래 몸을 담근 것도 아니라서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굳이 따지자면 번역보다는 통역이 좀 더 천천히 AI에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진로 상담 영상을 따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녀 계획에 대해서도 몇 분이 질문해 주셨어요. 지금 아들만 둘인데 혹시 셋째 계획도 있으신지 딸을 낳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여쭈셨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세상에 딸을 갖고 싶지 않은 엄마가 몇이나 될까요? 사실 저는 둘째도 딸이기를 내심 바랐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고 셋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학업은 마치고 몇 년 뒤에 셋째를 가져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봄이 여름인데 정말 너무 특별하고 예쁜데 이렇게 짓게 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지요? 사실 주변 지인들도 태명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실명이 여름이 봄이입니다. 의외로 특별한 계기랄 것까지는 없는데 저희 부부가 둘 다 사주 같은 걸 크게 믿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임신 기간 중에 아이 이름 후보를 몇 개 생각해 놓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주를 봐서 그 중에 괜찮은 이름을 고르는 방식으로 장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애초에 그런 방법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아이 이름에 대해서 후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일일이 의견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우리가 아이를 여러 명 낳을 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라고 둘 중에 한 명이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둘 다 완전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여름이를 여름에 낳고 봄이를 봄에 낳았거든요. 왜 계절이 지나갈 때 좀 감성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벌써 여름이 왔네? 벌써 또 봄이 왔네? 할 때 저희 아이들의 생일과 그 감수성을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게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벌써 봄이가 태어난 봄이 왔네? 이런 식으로요. 남편분과 사회연수원 동기라고 하셨는데 남편분도 현재 김현장의 길로 가셨는지 아니면 그쪽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강북 소재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제가 정말 심각한 쫄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금, 적금, 기껏해야 펀드 정도의 돈을 넣어놓는 몇 안 되는 요즘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제가 소비를 그닥 즐기는 성향이 아니라서 사실 돈을 쓰는 것보다는 모으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껏 모아놓은 돈이 증발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큰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코인이나 주식 같은 투자는 남편이 간혹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폴텐츠를 죽기 전에 꼭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초심자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학원 고르는 팁이나 유의할 점, 배워서 좋았던 점 같은 것들이 궁금합니다. 학원은 솔직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딜 가도 거기서 거기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처음에 가면 되는 동작들이 몇 개 없고 정말 기본적인 폴에 매달리는 정도의 동작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든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으니까 그냥 집 근처 가장 가까운 학원에 가시면 됩니다.
제가 워낙 폴댄스 매니아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많이 폴댄스를 추천하고 다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아직 몸뚱아리가 준비가 안 되어서 폴댄스를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인 게 폴댄스를 하기 위해서 굳이 몸뚱아리를 준비시킬 필요가 없고 반대로 폴댄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력이 생기면서 몸이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거나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꼭 날씬한 사람들만 폴을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고 싶으시면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워서 좋았던 점은 제가 별도 폴댄스 영상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 또 유의할 부분이라고 하면 배우기 시작하셨다면 한 달에서 3달 정도 최소 3달 정도는 꾸준히 폴댄스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면 할 수 있는 동작도 없거니와 살이 쓸리고 멍이 들다 보니까 이걸 대체 왜 하는지 좀 재미가 안 붙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몇 달 꾸준히 하다 보면 궤도에 오르는 순간 실력도 쑥쑥 늘고 재미도 훨씬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폴에 진심인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아요. 하루 종일 폴댄스 학원에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에요. 재밌게 본 영화나 책 추천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책은 한 5년 전에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은 게 마지막이었고 영화는 지난주에 본 인사이드 아웃 2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게 본 책이랑 영화를 따지면 고전이기는 하지만 굿윌 헌팅을 가장 좋아하고 정말 여러 번 봤고요. 노트북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책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해리포터 정말 광팬이었어요. 그 외에는 오만과 편견이나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같은 고전류의 소설들을 좋아했던 것 같고 보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1984년 재밌게 읽었고요. 약간 마이너한 책이라서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Flowers for Algernon 이라는 책을 원서로 읽었는데 한국말로는 알저넌에게 꽃을 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정말 감명 깊어서 여러 번 읽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책은 제가 학창시절 때는 정말 좋아했었는데 대학교 이후로 오히려 다른 일들을 이것저것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휴대폰에 유혹이 있게 되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은 거의 독서를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핑계죠. 유튜브 볼 시간은 있고 책 볼 시간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되든 이따금씩 책 읽을 정도의 시간은 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박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의 Q&A였습니다. 최대한 모든 질문에 꼼꼼하게 다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질문 순서를 조정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댓글로라도 추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